노블리의 아트 앤 컬처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피아니스트 윤소영입니다. 클래식은 잘 몰라도 모차르트의 음악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모차르트에게는 그가 활동했던 당시부터 사망한 지 2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름 앞을 장식하는 수식어가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천재. 음악가라면 평생 단 한 번이라도 꼭 듣고 싶은 말인데요. 천재라 불리우는 작곡가, 지상으로 내려온 별 모차르트의 삶 속으로 지금부터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신이 사랑한 남자, 아마데우스. 두 번째 시간에는 아버지 그 찬란한 이름, 모차르트의 3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모차르트, 그리고 살리에르, 진실 혹은 거짓. 마지막 네 번째 시간에는 모차르트가 남긴 불후의 명곡,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791년 12월 운구를 지른 마차가 빗속을 달립니다. 가장 싼 값으로 치러진 장례식, 몇 명 되지 않은 참석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동묘지에 매장된 유해의 주인은 바로 모차르트였죠.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살았던 그의 죽음은 왜 이렇게 초라했던 것일까요? 시간을 거꾸로 돌려 그의 탄생부터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1756년 1월 27일 소담스럽게 내리던 눈이 짤집으로 하얗게 감싸던 저녁, 우렁찬 사내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5아이를 잃고 어린 딸 난네를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레오폴트 모차르트에게 아들의 탄생은 그야말로 신이 내린 축복이었죠. 그는 막내로 태어난 아들에게 미리 준비한 이름을 선물로 줍니다. 바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아마데우스는 아마레와 데우스의 합성어로 신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 거실에서 궁정음악가들과 함께 저녁 약속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던 레오폴트가 하프시코드 연주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쫓아가죠. 소리를 따라서 거실로 간 레오폴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합니다. 하프시코드 앞에서 다리를 달랑달랑 거리면서 연주하고 있던 건 바로 모차르트. 그의 나이 불과 3살 때 일이죠. 그가 처음으로 소곡을 작곡한 것은 5살. 짤쭉으로 거리 곳곳으로 신동이 나왔다! 신동이 나왔다! 하고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1762년 볼프강은 음악가들의 도시에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처음 들른 곳은 위넨. 모차르트는 그곳에서 음악가들의 요청으로 여러 차례 연주를 갖고 실력을 다듬어 가죠. 위넨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빈의 왕궁에서 연주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궁전의 넓은 홀에는 프란츠 1세 왕과 마리아 테리지아 여왕,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 공주가 기다리고 있었죠. 궁에서 더군다나 왕과 공주 앞에서 연주를 하는 상황을 떠올리니까 제가 다 긴장이 됩니다. 천재도 왕 앞에서 긴장을 했을까요? 여왕에게 인사를 올리던 볼프강은 그만 마룻바닥에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찌고 맙니다. 그때 모차르트의 손을 잡아준 것은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 공주. 공주의 손을 잡고 일어난 모차르트는 1살 위 공주에게 이 다음에 자라서 내 색시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청혼을 합니다. 공주에게 청혼을 한 꼬마 음악가라. 참 당차고 깜찍하죠? 작은 손가락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선율에 청중들은 넋을 잃었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주에는 멋지게 막을 내리게 되죠. 모차르트가 천재임을 의심할 사람은 없었지만 레오폴트는 모차르트의 손가락 끝에서 피가 나게 연습을 시켰습니다. 엄친아 뒤에는 극성스러운 아버지가 있었던 거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14살의 괴테를 만났고 영국 런던에서 바의 아들인 요한 크리스찬 바를 만나 교향곡을 작곡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요셉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를 듣고 생애 첫 이탈리아 오페라를 작곡하게 됩니다. 훗날 괴테는 모차르트에 대해서 신이 내린 재주를 타고난 아이가 분명해. 7살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선율, 너무 좋았어 라고 회상을 했다고 하죠.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엿볼 수 있는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모차르트가 로마 여행을 하던 중에 시스티나 성당에서
미제레라는 아름다운 곡을 듣게 되죠. 자, 그 곡을 듣다가 수첩에다가 막 적기 시작해요. 하지만 당시 미제레레는 교황의 명령으로 시스티나 성당 밖에서는 연주되어서는 안 되었던 거죠. 이를 몰랐던 모차르트는 한 연주회에서 이 곡을 연주하다가 악보 도둑으로 몰리고 맙니다. 모차르트는 놀라운 청음력을 확인시켜주면서 누명을 벗을 수가 있었죠. 천재라는 말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죠. 모차르트는 13세에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궁정 악단의 수석 연주자가 되었고 14세에는 교황 클레멘스로부터 황금 박차 훈장을 수여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6세에 짤츠부르크 궁정의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임명되며 승승장구합니다. 1984년 개봉된 영화 아마데우스는 우리에게 모차르트에 대한 아주 특별한 이미지 하나를 각인시켰죠. 천재이기에 평범보다 비범이 어울리는 모차르트, 그의 경박한 웃음소리는 대중에게 그의 성격을 규정짓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그는 특유의 얼굴 찡그리는 모습을 보였고 끊임없이 뛰어다니고 불필요하게 건물을 오르내리는 과행동을 보였다고 하죠.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틱이 악화되는 것을 생각해보면 모차르트에게 음악은 기쁨이었고 또한 큰 스트레스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동요로 기억되는 작은 별 변주곡은 한 소녀가 사랑에 빠진 자신의 마음을 어머니께 고백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동요의 정서와는 사실 많이 다릅니다. 이 곡은 모차르트가 첫사랑의 실패와 어머니의 사망을 비롯해 많은 인생 경험을 쌓은 후 작곡한 곡인데요. 이후에 돈조반니 그리고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이 성공적으로 무대에 올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차르트의 3대 교향곡이라고 일컬어지는 교향곡 39번, 40번, 그리고 41번이 마침내 세상에 나오게 되죠. 30대 초반 그는 음악 인생에서 정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35살이 되던 1791년 그렇게 빛을 내던 천재의 별은 서서히 빛을 잃어가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과연 모차르트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을까요? 과로가 겹쳐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텼던 1791년 7월. 모차르트에게 한 남자가 레퀴엠을 의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화를 통해 모차르트를 죽인 것은 아마도 살리에르이며 그의 질투와 음모가 만든 한 편의 비극으로 결론짓고 있습니다. 과연 모차르트가 독사를 당했을까요? 처제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모차르트는 죽기 마지막 2주 동안의 부종이 심했고 피부에 반점이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기록에는 열로 인해 좁쌀만한 발진이 생겼다고도 전해지고 있죠. 레퀴엠을 의뢰받은 것이 7월, 그리고 9월 초에 프라하에서 상연할 오페라 티투스 왕의 자비를 완성해야 했고요. 9월에는 마술피리를 초연해야 했으니 참 살인적인 스케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1791년 12월 5일 미완의 레퀴엠을 제자 지스마이어에게 맡기고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요즘 말로 모차르트 덕후였죠. 죽음이란 더 이상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그의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버지 그 찬란한 이름이라는 주제로 모차르트의 또 다른 삶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